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7일 노영의 TV의 노영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그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의원과 유인촌 씨를 각각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부적격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은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였던 이균용 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결과론적으로는 임명이 안 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이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18번째 임명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소통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준 바가 있고요. 유인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는 장관이죠. 청문회에서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부인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김행방불명 씨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적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하는데요. 그 밤중까지 버텼으면 그냥 계속 있었으면 됩니다. 야당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뭐 더 이상 창피당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날 몇 시간만, 조금만, 몇 시간도 아니죠, 조금만 더 버티면 유인촌 씨처럼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혹은 신원식 씨처럼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거를 못 버텨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가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김행방불명이라는 별명도 없고 김주령랑이라는 별명도 없고 결국 장관 자리는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어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아무리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당에서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걸 김행에게 다 그냥 덮어 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이나 건지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김행은 주력량이 아니다. 김행은 주력량 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도 정말 재밌어요. 상임위원장인 권인숙 위원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역시 권인숙이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희찬 씨가 뭐라고 하든 말든 김주령량은 주령량 친 사람이 돼버린 것이고요. 아깝게 장관 자리 하나 날렸다고 속으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은 장관 후보자 되기 전에는 방송 출연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방송 출연 못하겠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주장했던 이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청문회장에서 함으로써 이 여가부라고 하는 곳을 결국 드라마틱 엑시트하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또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참 세상은 참 재밌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진 보면은요, 이 김행 씨가 청문회 하는 도중에 막 사라지고 뭐 난감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표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김행 드라마틱만 치면, 혹은 김행 득까지만 쳐도 자동 완성으로 김행 드라마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재확인됐다라고 하는 뭐 내용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3년도 대한민국이 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내리막길로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11일 지나면 나오겠지만 그 결과까지 더해지게 되면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양새가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천공 씨는 신발도 딸리는 것 같고 상당히 안 좋은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쪽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권신영 기자가 쓴 겁니다. 10월 7일에 썼네요. 제목이 이거네요. 무능한 대통령 뒤에 이 법조인이 있었다. 이 법조인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법조인의 조합, 즉 대통령이 무능한데 법조인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기사 제목이죠.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이 내용,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검찰 관련 또 역사관 관련 국익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대한민국에 있다. 2023년도의 키워드는 법조인, 관료, 일본, 북핵 문제더라.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조합이 1950년대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뭐 당연히 법조인이 문제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기소권 문제 있고요.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검사 출신의 집단 행동들이 너무 도를 지나친다. 이런 비판도 지금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 지금 역사식과 관련된 혹은 일본이나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줄줄 나오고 있죠. 3월 달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제한 관련된 이슈를 던져서 또 문제가 됐었고 8월에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 논란이 있었고 뭐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승만 기념관 건립공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을 보면 다 현재 지금 키워드가 관료 플러스 일본 플러스 북핵이라는 거 다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50년 전에 50년도 아니죠. 70년 전에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50년대는 경찰들을 지휘하는 내무부 관료들이 주도 세력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정도에, 그러니까 즉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직전까지 혹은 그 당시까지 군국주의 일본의 사고방식으로 교육받은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얻어진 이 사고방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놨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일파겠죠, 당연히. 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일본의 교육을 배우고 일본의 가치관을 학습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 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당연히 있었겠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려면은 그 제도와 시스템에 순응하고 같이 협조해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자였고 친일이고 이들은 친일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이 한민족에 대척되는 그런 반대되는 세력을 자기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적이 누구냐? 북한이 되었던 거죠. 북한. 반공이란 이데올로기를 겸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근데 지금 2023년도에 대통령이 2022년부터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똑같죠. 북한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반공이라고 하는 옛날 그 이데올로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적이었던 우리 민족의 적이었던 그 대상은 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남는 거는 오로지 북한이다. 오로지 공산당이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거였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는 건 뭐 다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이승만 씨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기 집권했을까요? 12년 동안. 장경근이라고 하는 엘리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경근 씨는 일본에 조기 유학을 갔었었고 1932년도에 교토 제3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동경대 법대 진학을 했고요. 졸업하기도 전에 1935년이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소년급제를 했답니다. 경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요. 경성지방재판소 수석판사까지 역임했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도까지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내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한일회담 대표, 내무부 장관, 자유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등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싹을 모두 잘라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장경근 씨가 1948년도에 판사를 그만둡니다. 법원장이었었는데 그걸 그만두게 됐는데 왜 그러느냐. 1948년도 9월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직후에 반민특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반민특위 특별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로 간주되어 친일파에 해당이 되어 대법관 이상기와 함께 퇴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 이렇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이자 일본의 그런 그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철저하게 흡수하고 습득한 바로 이 사람이 속으로 절치부심하고 이를 갈고 있을 때 무능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승만 씨는 나를 좀 도와줘야 될 혹은 나에게 명분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경근 씨를 골랐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을 고르는 인선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무능한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장경근을 통해서. 이 법조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법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활용해서 제도에 대해서 하거나 말거나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되게 잘합니다. 장경근 씨가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이 사람은 중앙 집권화된 조선총독 문화가 몸에 배어 있고 반민특위를 증오하고 있었으며 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보다는 중앙 집권화된 독재적 질서를 옹호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주의가 한창 싹트고 발전해야만 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이 엘리트 법조인이자 관료로서 모든 걸 누렸던 이 장경근 씨는 이승만 대통령과 손을 잡고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서 뒤에서 모든 종류의 이 통치 질서와 관련된 재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특별히 중요한 업적이 한 3가지가 있어요. 반민특위를 해체했다는 거,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장난하셨다는 거, 또 1954년도에 있었던 4.4.5입 개헌의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거 플러스 반상회를 부활시키고 중앙집권도 통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대표적인 그 통치하는 방식 혹은 이 위의 사상을 아래쪽으로 전달시켜서 정말 생각해보니까 진짜 완전히 공산당하고 똑같네요. 사회주의 공산 치하에서 어떤 식으로 그 민초들에게 사상을 전달하고 주입시키는지 어쨌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자, 1949년 6월 6일에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그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게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체포하고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무엇이냐? 1949년 5월 하순에 이승만 정부는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포섭됐다라고 하면서 그 명단이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등을 전격 구속하고요. 6월 달에는 2차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어서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의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를 체포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넘죠. 그리고 구속되고 결국은 이들은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올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민노총이 북한하고 연결됐다는 둥, 이태원 참사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재앙이 있었을 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데모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지금 얘기 갑자기 막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사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조가. 참, 정말 황당무계한데요. 어쨌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 연기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반민특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도 연기시키고, 사사오입에 가는 동안에 이 장경근이가 내주었던 그 명분은 무엇이냐면, 정부 주도의 계몽 운동을 펼쳐서 국민들이 좀 깨어야 된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성숙해져야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너무 국민들이 후져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면 큰일 나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타임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승만이 계속해서 실정을 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재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또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수정하고요. 중앙집권적 구조를 확립하고요. 그 이후에 1954년도에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4.19 혁명 때 체포가 됐는데요. 이때 같이 체포된 사람들이 장경근, 김형근, 이근직, 한희석 뭐 등등이래요. 이 사람들은 조선총독부에서 경찰했던 사람, 검사했던 사람, 혹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도연맹 책임자, 내무부 장차관 이런 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지금 또 오버랩이 되는 게 많죠. 어쨌든 이때 장경근이가 체포됐는데요. 이 사람은 참 머리도 좋은 게 보석을 신청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거기서 도망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찾는 움직임이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다시 귀국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모양하고 1950년대의 이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2023년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좀 저는 정말 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민족 개념에 대한 가치 절하 그리고 제국주의의 용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정치적 정당성 이런 것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고요. 경제 발전, 경제적으로 좋은 게 가장 최고다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면 누구가 생각이 나죠? 박정희 정권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명박 정권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이잖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강조하는 반공,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민족주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 기존의 과거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까지 오게 된 거죠. 이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향하는 지점은 국가주의다. 1950년대 경험을 보면 이는 권력의 중앙화와 권력 독점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부 내 소수 엘리트가 제시하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결과적으로 희생된 것은 민주주의였다. 1950년대와 유사한 2023년의 논쟁이 이끄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3.1절 축사나 경축사나 8.15 축사에서 한 말과 그가 내놓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사의 이 한 문단하고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승만을 도와주었던 법조인들의 비겁하고
이 부역한 이런 논리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대통령이 법주인이니까 이승만보다는 더 세련되고 더 멋지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방송을 마치려고 하니까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속보인데 제가 확인한 거는 단독을 다뤘네요. 경찰 배재정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2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아, 그렇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모르겠어요. 배재정 의원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밍 한 번에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는 지난 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꿈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배재정 전 의원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 곳이 정당법을 위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상구 지역위원회 회장으로서 배재정 전 의원이 이 사상꿈연대 사무실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단체 명의의 계좌로 현재까지 회비를 받았는데 그게 2억 5,200만 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그렇게 운영해서 회비 받은 것 자체가 정치 자금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배재정 의원은 사상꿈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확인 절차를 거쳤고 후원금 역시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설립이 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회비받은 것을 의율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 그 다음에 혐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이 타임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속보로 시작해서 속보로 끝내는 이 방송의 흐름을 보다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요. 주말 동안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